저분은 그냥 재단 행정 직원이에요. 장학생 관리 서류 처리하시던 분이죠. 대기업 후원 프레젠테이션 무대 뒤에서 준호가 관계자들에게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죠. 10년 전 지옥 같던 밑바닥에서 그 아이를 끌어올린 게 저였는데 말입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반대할 때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도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준호는 저를 서류나 치우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서 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쫓겨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요. 사람들은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성훈 이사장님이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쪽을 보시며 한마디 하셨죠. 행정 직원이요? 그럼 이 재단이 왜 존재하는지 준호 씨는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그 목소리가 무대 전체를 채웠습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사장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최준호 씨, 이 재단 장학생 1호가 누구입니까? 준호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그럼 그 장학생을 회의실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누군지는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이사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윤서 책임자입니다. 이 재단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후원사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행정 직원이 아니라 이 재단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건 내 과거가 아니야. 그 과거를 버리고 나를 지운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거지. 준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은인을 지우는 순간 그 사람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7살 강윤서입니다. 지역 장학재단에서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서류 정리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생 명단 관리하고 서류 챙기고 행정 업무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장학생 선발부터 생활관리, 상담, 중도 포기 방지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년 전입니다. 처음엔 정말 서류 담당자였어요. 지원서 정리하고 성적 확인하고 통장 번호 받아서 입금 처리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장학금이 그냥 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성적도 좋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선발됐죠. 그런데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장학금을 받고도요. 저는 그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만뒀는지 물어보려고요. 학생은 울면서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공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준 건 기회가 아니라
그냥 돈이었구나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서류만 보지 않기로 했어요. 면접 때 눈빛을 봤습니다. 성적보다 태도를 봤죠. 숫자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학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선발할 때도 까다롭게 봅니다. 정말 이 아이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는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아이인지 꼼꼼히 살펴보죠. 다른 심사위원들은 가끔 제게 말합니다. 강 책임자님,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보는 게 감정이면 전 기꺼이 감정적일게요.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봤어요.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실패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한 학생이었어요. 심사위원 전원이 반대했거든요. 성적도 애매했고 환경도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까다로웠죠. 하지만 저는 준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진짜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준호에게 기회를 주자고요. 결국 준호는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이 됐죠.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어떻게 대할지는요. 하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그 확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10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준호를 처음 본 건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장학생 면접장에 들어선 준호는 겉으로 봐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교복은 낡았고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죠.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면접 전 서류 검토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적이 애매합니다. 상위권은 아니에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환경도 불안하고 성격도 까다로워 보입니다. 김 의원이 덧붙였죠. 장학금 줘도 중도 포기할 학생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위험해요. 모두가 준호를 탈락시키자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준호의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절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포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심사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면접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책임자님, 시간 낭비 아닙니까? 박 이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 눈빛을 직접 보고 싶어요. 결국 준호는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준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최준호 학생, 성적이 그리 높지 않은데 왜 우리 장학금에 지원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필요해서입니다. 기회요? 다른 학생들도 다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게 답이 되나요? 박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차례로 쳐다봤죠.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 제게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못하세요. 동생 둘을 제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김 의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4개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새벽 배달, 주말 식당, 편의점 야간, 과외까지 합니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하나요? 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합니다. 버스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밤늦게요. 박 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장학금 받으면 공부보다 생활비로 쓸 생각 아닙니까? 그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 기분 나쁜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참았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닙니다. 저는요, 기회만 주면 다시는 바닥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 말투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박 이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학생, 만약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면 뭘 하고 싶나요? 준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알바 줄이고, 동생들 밥 먹이고,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 다음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요. 목표는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게 하는 거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절대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기회가 몇 번이나 올지 모르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라고요. 면접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박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 책임자님, 그래도 위험합니다. 환경이 너무 불안정해요. 맞습니다. 중도 포기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김 의원도 동의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선발하고 싶습니다. 왜요? 다른 학생들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도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 같은 학생은 여기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박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책임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준호는 선발됐습니다. 저 혼자 밀어붙인 결과였죠. 합격 통보를 받으러 온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선발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합격이야. 준호의 눈가가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회 내가 줄게. 대신 중간에 도망가면 그땐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준다. 준호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제 책임이 됐습니다. 저는 준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공부는 잘 되는지, 생활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준호도 경계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선생님, 오늘 모의고사 성적 올랐어요. 어머니 병원비 이번 달엔 제때 냈어요. 동생들이 제가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한대요. 준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죠. 무엇보다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성공한 뒤 저를 어떻게 대할지는요. 준호는 정말 잘 컸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해외 연수 기회도 받았어요. 그리고 귀국 후 창업까지 성공했죠. 재단에서는 준호를 모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여러 번 나갔고
강연 요청도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준호가 증명해 준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성공한 뒤부터였습니다. 처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 외부 후원사와의 미팅 자리였어요. 준호가 창업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재단 홍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대표 장학생으로 나왔고 저도 실무 책임자로 동석했죠. 미팅 중간에 후원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재단의 향후 전략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서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장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요. 그때 준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행정 직원은 절차나 잘 챙기세요. 전략은 우리가 짭니다. 그 말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마치 제가 회의에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재단은 앞으로 실적 중심으로 갈 겁니다.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결과로 말하는 거죠. 후원사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말만 받아 적었습니다. 제 말은 이미 잊힌 것 같았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아까 그 말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략 얘기할 때 끄는 거. 아, 그거요? 강 책임자님은 행정 담당이시잖아요. 전략은 제가 더 잘 알죠. 그 말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분수를 모르고 나섰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의 태도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외부 행사에 나갈 때마다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재단 직원이에요. 서류 담당자세요. 행정 업무 보시는 분입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윤서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그저 직원으로만 남았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준호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재단 내부 회의 자리였습니다. 신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성적만으로 판단하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환경과 태도를 함께 봐야 해요.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책임자님,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갑니다. 데이터로 말해야죠. 하지만 준호 너도 성적만으로는 선발 안 됐잖아.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예전 얘기고 지금은 다릅니다. 재단도 변해야 해요. 김도연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효율성을 봐야죠. 다른 직원들도 준호 편을 들었어요. 저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준호와 김도연 팀장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책임자님, 너무 옛날 방식이시네요. 김도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감성에 치우치시는 거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미팅엔 빼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이제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 홍보 자료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성공 스토리가 크게 실렸어요. 자료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준호를 선발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끝까지 밀어줬는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죠.
마치 준호가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주 지역 방송국에서 준호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도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강 책임자님, 이번 인터뷰는 대표님 단독입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재단 실무 책임자로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미지 관리 때문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나가면 산만해 보인대요. 결국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나중에 봤습니다. 진행자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도움 주신 분이 계신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과 제 자신이요.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면접장에서 눈물 흘리던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기회만 달라고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성공한 대표만 남아 있었죠. 제 역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에는 불리지 않았고 전략 회의에서도 배제됐어요. 저는 정말로 서류 정리하는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그 틀 안에 갇혀가고 있었죠. 어느 날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준호야,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투명인간 된 것 같아. 10년 전 너 기억나? 기억나죠.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만 감사하면 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책임자님,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과거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 준호는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준호가 완전히 저를 지운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전국 방송 경제 프로그램에서 준호를 인터뷰했어요. 젊은 창업가 특집이었죠.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 준호가 재단 얘기라도 할까 싶어서였죠. 진행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준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4개나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움 주신 분은 없으셨나요? 멘토라든지 후원자라든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얘기하겠지 싶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에 쥐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건 제 선택이 만든 결과죠.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수성가의 표본이십니다. 준호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웃지도 화도 못 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장학금도 재단도 저도 모두 지워버렸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옆에서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준호를 끝까지 밀어줬던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재단에서 대규모 후원 미팅이 있었습니다. 유명 기업 재단과의 협력 논의 자리였어요. 당연히 저도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장학생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의 이틀 전 김도연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강 책임자님, 이번 미팅 말인데요. 네,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아, 그게요. 굳이 안 오셔도 된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학생 현황 보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연 팀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신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산만해 보인다고요. 그럼 제 자료는요? 제가 대표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미팅에 갔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제 눈에도 빗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팅이 끝나고 돌아온 이수진 대리가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오늘 미팅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대표님이 책임자님 자료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한 자료로만 발표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밤새 준비한 자료는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필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됐습니다. 후원 미팅도, 강연도, 시상식도 어느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강 책임자님, 이번엔 굳이 안 오셔도 된대요. 대표님 이미지 관리 때문에요. 내부 직원은 빼는 게 좋겠대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재단 안에서도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신입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그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죄송한데 어느 부서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학생 관리 담당이야. 아, 그쪽에 직원이 또 계셨어요? 김도연 팀장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신입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일한 곳에서 제 존재가 이렇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더군요. 준호의 사진이 가장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도연 팀장, 이수진 대리, 다른 직원들 사진도 있었어요. 제 사진은 없었습니다. 아예 빠져 있었죠. 저는 이수진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홈페이지 직원 소개에 내 사진이 왜 없어? 이수진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대표님이 핵심 인력만 올리래요. 핵심 인력? 네, 대외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력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말이죠. 저녁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저는 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준호야, 홈페이지에 내 사진이 왜 없어? 준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대외용이라서요. 주요 인력만 올렸습니다. 나는 주요 인력이 아니야? 준호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책임자님은 내부 업무 담당이시잖아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면접장에서 절박하게 기회를 달라던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던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이제 저를 주요 인력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슬픈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한 순간은 대기업 후원 프레젠테이션 당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재단의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재단과 협력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성사되면 재단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큰 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준호는 매일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장학생 성과 자료는 내가 정리할게.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10년치 데이터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필요 없어요. 김도연 팀장이 정리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 과정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행사 이틀 전 김도연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강 책임자님, 프레젠테이션 때 복장 규정 전달드립니다. 복장 규정이요? 네, 대표님이 정장 착용하래요. 단정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일에는 너무 앞에 나서지 마시래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대표님이 중심입니다. 책임자님은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참석만 하라는 얘기네요. 김도연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표님 이미지 관리 때문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밀려나 있었는데 그 말이 마지막 못을 박더군요.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재단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밤마다 10년 전 준호를 떠올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일찍부터 나가서 준비를 했어요. 저도 함께 갔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석이요? 네, 대표님이 무대 중앙에 서실 거고 후원사분들은 앞쪽에 앉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구석 자리로 가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재단을 지켰는데 이제는 구석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됐더군요. 오전 10시 후원사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대기업 재단 이사진 5명이 왔어요. 준호가 직접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원사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준호 대표님, 오늘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는 동안 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쫓겨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유창하게 재단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우리 재단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인재를 키웁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학생 출신에서 성공한 창업가가 된 스토리였죠.
후원사 관계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본인이 바로 증거시네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10년 전 심사위원 전원이 반대할 때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회의에서 싸우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그걸 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후원사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준호 대표님, 장학생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 상담, 성적 모니터링, 멘토링까지 전부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사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무 책임자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준호가 저를 소개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김도연 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후원사 관계자 중 한 명이 제 쪽을 봤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요? 준호가 잠시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재단 행정 직원이에요. 장학생 관리 서류 처리하시던 분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지워졌습니다. 서류 처리하는 직원. 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준호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서 제 가방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정말로 쫓겨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 이사장님이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이사장님은 천천히 회장 쪽으로 걸어오시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준호는 이사장님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깐 들러야 할 것 같아서 왔네. 후원사 관계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은 정중히 인사를 받으시고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시며 아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최준호 씨, 이 재단 장학생 1호가 누구입니까? 그 목소리가 회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준호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이사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장학생을 회의실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누군지는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가방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이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준호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회장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최준호 씨, 질문에 답하세요. 그 장학생을 회의실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윤서 책임자님입니다. 그 순간 이사장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맞습니다. 강윤서 책임자입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후원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행정 직원이라고 하신 건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행정 직원이 아닙니다. 이 재단의 정신입니다. 그 말에 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사 팀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저분이 대표님을 선발하신 겁니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운이 좋았다고 하신 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후원사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학생 관리도 김도연 팀장이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도연 팀장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 책임자님, 앞으로 나오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중앙으로요. 이사장님이 후원사 관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10년 전 최준호 씨를 선발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믿고 밀어붙였죠. 후원사 대표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관리도 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동안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그런 분을 왜 행정 직원이라고 소개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가 강윤서 책임자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 스토리에서 은인을 지워버린 겁니다. 회장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후원사 대표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재단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후원사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은인을 지우는 사람이 어떻게 장학생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강 책임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면접장에서 절박하게 기회를 달라던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내 과거가 아니야.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과거를 버리고 나를 지운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거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10년 전 이렇게 말했어. 기회만 주면 다시는 바닥으로 안 내려간다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내 눈빛을 믿었고 내 절박함을 믿었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는 성공하자마자 그 시간을 지웠어. 나를 지웠고, 재단을 지웠고, 내 과거를 지워버렸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야,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건 과거를 인정할 때야. 은인을 기억할 때지. 후원사 관계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강윤서 책임자는 20년 동안 이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키우고 지켜봤죠. 후원사 대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준호 씨가 자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가렸으니까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원사 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협력건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재단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후원사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협력합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했던 계약서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들을 배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후원사 관계자들이 나가고 회장 안에는 재단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진 모습이었죠. 이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 책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준호를 보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최준호 대표, 내 방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이사장님을 따라갔습니다. 회장 안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 이수진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임자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1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본 거야. 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도 오늘 다 해결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결된 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준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진실은 드러났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가는 붉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죠. 준호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책임자님, 아니 윤서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선생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앉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람을 서류처럼 취급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성공하면서 사람들을 숫자로 봤어. 이름이 아니라 직급으로 봤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강윤서가 아니라 그냥 행정 직원이었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변했어요. 지금도 저는 장학재단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실무 책임자로 서류 속에서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준호는 가끔 찾아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을 잃을 뻔했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을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키운 시간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을 만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준호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도 성공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을 지우는 순간 여러분 자신도 같이 지워집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